야, 거기 경비원. 당장 이 노인네 끌어내. 냄새나서 손님들 다 도망가겠네. 번쩍이는 조명이 쏟아지는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갤러리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턱시도를 빼입고 삿대질을 해대고 있는 저 남자. 바로 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인사까지 왔던 예비 사위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질 끝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흑투성이 노인. 네, 바로 접니다. 평생 땅만 파먹고 살아온 농사꾼 김만석이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제 양팔을 짐승 잡듯 꺾어 누르더군요. 그 순간 억세게 잡힌 제 품에서 낡은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떼굴떼굴 투박한 소리를 내며 굴러간 그 돌덩이가 멈춘 곳은 바로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박 회장님의 반짝이는 구두 코앞이었지요. 도장을 집어든 회장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높으신 양반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오열을 토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전설의 서예가 석산 선생님이 살아계셨군요. 소똥 냄새 난다며 구박받던 장인어른이 사실은 부르는 게 갑시라는 전설의 예술가였다면 자신이 쫓아낸 노인이 평생을 찾아 헤맨 자신의 우상임을 알게 된 사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계신 그곳에 오늘 기적 같은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통쾌하고도 가슴 저릿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 72, 평생을 호미자루와 흙먼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 강남 한복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들만 모인다는 최고급 호텔 갤러리에 서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가 죽더군요. 바닥은 어찌나 매끄러운 대리석인지 제 낡은 구두가 닿을 때마다 끼익 하고 거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훑어보는데 마치 너 같은 촌늙은이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천장에는 집채만한 샹들리에가 눈이 멀도록 번쩍거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옷이라도 좀 번듯하게 입고 올 걸 그랬나 봅니다.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던 20년 전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양복은 유행이 지나 펑퍼짐한 데다 오는 길에 버스에서 뭐가 튀었는지 소매 끝이 지저분했거든요. 그래도 딸아이 기죽이기 싫어서 굽이 다 다른 구두에 침을 묻혀가며 닦고 또 닦았는데 이 화려한 사람들 틈에 섞이니 저는 영락없는 시골 쥐꼬리더군요. 주눅이 들어 구석진 기둥 뒤에 숨어 있는데 단상 위로 낯익은 얼굴이 올라오더군요. 바로 제 예비 사위 최진상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맞춤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모습은 참 번지르르 하더군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경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야말로 한국 미술계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녀석이 자신만만하게 소리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제 딸 지영이는 무대 아래쪽에서 초조한 얼굴로 손톱만 물어뜯고 있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딸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기둥 뒤에서 나와 지영아 하고 불렀답니다. 그게 화근이었지요. 제 목소리를 들은 예비 사위 녀석의 고개가 획 하고 돌아갔습니다.
단상 위에서 저와 눈이 마주친 녀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가더군요. 마치 씹지 말아야 할 것을 씹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녀석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잣말처럼 욕설을 내뱉더군요. 아씨, 저 노인네가 진짜 왔네? 미쳤어, 진짜. 그러고는 다짜고짜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지금 당장 밖으로 내보내세요. 초대받지 않은 잡상인입니다. 그 소리에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경멸, 조소, 짜증. 그 차가운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푹푹 찔러대더군요. 보안 요원 2명이 험상류는 표정으로 다가와 제 양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소리쳤지요. 이복의 잡상인이라니. 나는 저 사람 장인 될 사람이야. 내 딸이 저기 있는데 내가 왜 잡상인이야. 제 외침에 딸 지영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우리 아빠야. 인사드리러 오시라고 했잖아. 지영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사위 녀석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영이를 거칠게 밀쳐내더군요. 야, 김지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저 꼴을 좀 봐라. 냄새나는 옷에 흙투성이 구두를 신고 여길 들어와? 내 VIP 손님들 비위 상하는 꼴 보고 싶어? 녀석은 제 코앞까지 다가와서는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비수 같은 말을 꽂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수준 안 맞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소똥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옵니까? 내 격 떨어지게. 자식벌 되는 놈에게, 그것도 내 딸이 평생을 의지하겠다는 놈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이놈아, 네가 오라며, 와서 수준 좀 높이라며. 그래서 내가 염치 무릅쓰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해? 제가 바들바들 떨며 소리치자 녀석은 경멸 어린 웃음을 흘리며 보안 요원들에게 덕짓을 했습니다. 뭐 해요? 안 끌어내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치워버려요. 억센 소나귀에 질질 끌려가는 제 낡은 구두 뒤축이 바닥에 긁히며 끼익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아이는 주저앉아 펑펑 울고 사람들은 노망이 났나 봐 하며 수군거리고 정말이지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인 건가. 도대체 저 녀석은 왜 나를 이토록 끔찍하게 미워하는 걸까. 그 기막힌 악연의 시작은 정확히 일주일 전 제 시골집 마당에서 있었던 상견례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주일 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40이 다 되도록 시집 안 가고 일만 하던 막내딸 지영이가 드디어 짝을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서울에서 유명한 갤러리 큐레이터라나 뭐라나 아무튼 예술을 하는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습니다. 마당에 풀 한 폭이 없게 싹 뽑아내고 거미줄 하나 보일까봐 처마 밑까지 빗자루질을 했지요. 그리고 장터에서 제일 비싼 토종 씨암탉 2마리를 사다가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서 푹 고았습니다. 엄나무, 황기, 대추, 몸에 좋다는 건 다 넣고 끓이니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했지요. 우리 사위 오면 배 터지게 먹여야지. 서울 깍쟁이라 입맛이 짧으려나? 그래도 장인 정성이 뻗치면 돌도 씹어먹는 법이지.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시골 흙길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하고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저는 장갑을 벗어 던지고 바지에 손을 쓱쓱 닦으며 버선발로 마루 밑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차가 마당에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리더군요. 저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길이 험해서 운전하기 힘들진 않았나?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위 녀석, 최진상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썩은 내를 맡은 사람처럼 오만상을 찌푸리더군요. 하, 냄새. 지영아, 너네 집은 무슨 똥 냄새가 이렇게 심하냐? 녀석은 양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고는 내민 제 손은 본척만척하며 관돌아 서버렸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딸아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오빠, 시골이라 거름 냄새가 좀 나서 그래. 지금이 밭에 비료 줄 때라 그렇잖아. 이해해줘. 녀석은 옷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이해고 뭐고 숨을 못 쉬겠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저기 마당 구석에 쌓인 저 포대들, 저거 다 똥거름 아니야? 아우, 비위상해. 내 차에 냄새 배면 어쩔 거야? 반가움에 내밀었던 제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췄습니다. 무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귀한 손님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싶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요. 어서 오게. 내 이름은 김만석이라고 하네. 자네, 이야기 많이 들었네. 냄새가 좀 역하지? 미안하네. 농사 짓는 집이 다 그렇지 뭐. 저는 녀석의 손을 잡으려고 다시 다가갔습니다. 제 손은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와서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까만 흙물이 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녀석이 제 손을 보더니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아버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쏙 뽑아 들고는 제 손을 잡기는커녕 자기 손과 코 주변을 벅벅 닦아대더군요. 죄송하지만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요. 그리고 그 손 좀 씻고 오셔야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위생관념이 영 아니신 것 같네요. 세균이라도 옮으면 어쩝니까?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손이 더럽다고? 이 손으로 땅 파고 거름줘서 내 딸 대학 보내고 서울 유학까지 보냈는데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훈장 같은 이 손을 저 녀석은 세균 덩어리 취급을 하는구나. 하지만 딸아이가 울상을 짓고 저를 쳐다보기에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수도가로 가서 비누로 손이 벗겨질 정도로 박박 닦았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녀석의 타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려낸 밥상을 훑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군요. 지영아, 너네 아버님은 나랑 식성이 안 맞으시나 봐. 요즘 세상에 이런 시커먼 닭백숙을 누가 먹습니까? 기름 둥둥 뜬 거 봐라. 콜레스테롤 덩어리네, 덩어리. 녀석은 숟가락 한 번 들지 않고 혀를 차더군요. 난 이 집 물도 못 마시겠다. 정수기는 있니? 필터 관리는 하시는 거야? 지영아, 나가서 뭐 좀 사 먹자. 이 근처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없니?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니. 읍내까지 나가려면 버스 타고 30분은 가야 하는데 결국 녀석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나오면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지요. 녀석은 마당에 벗어놓은 제 낡은 고무신을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부탁 하나만 드립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수준이 저희 집안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요. 결혼식장에는 오지 마세요. 뭐라고? 제 하객들 보기에 창피해서 그럽니다. 갤러리 관장님부터 정계 인사들까지 다 오는데 아버님 같은 분이 혼주석에 앉아 계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 오고 싶으시면 옷 좀 제대로 입고 오셔서 밖에서 축의금이나 받으시던가요. 그 말을 남기고 녀석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딸아이는 아빠 미안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며 울면서 차를 따라갔고요.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루에는 식어 빠진 닭백숙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제 손에는 녀석이 버리고 간 구겨진 물티슈 한 장만 쥐어져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소주 3병을 마시고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서울에 가야겠다고. 가서 내 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비 사위 녀석이 제 마음에 대못을 받고 흙먼지를 날리며 패탄히 가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시골집 마당에는 스산한 찬바람만 쌩하고 불더군요. 제 딸 지영이도 울면서 녀석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고 저는 멍하니 마루에 걸터 앉아 식어버린 백숙과 말라 비틀어진 나물 반찬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데 그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쫓겨나듯 보낸 아비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기도 하고 자식 농사 참 헛지었다는 생각에 부엌 구석에 있던 쓴 소주만 병째로 들이켰지요. 술 기운이 오르니 녀석이 하고 간 말이 귓가에 쟁쟁거리더군요. 수준이 안 맞아서요. 창피해서요. 냄새 나니까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난도질하는데 억울해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내가 너한테 뭘 바랐냐? 내 딸 눈에 눈물만 내지 마라. 다오, 그거 하나 바랐는데. 그날 밤은 마루에서 쪽잠을 잤는데 꿈에서도 녀석이 저를 보며 코를 막는 모습이 나와 가위가 눌릴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까요? 서울 간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 목소리가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는데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빠, 밥은 먹었어? 그래, 아빠야. 뭐 잘 먹고 잘 지낸다. 너는? 그 녀석이 구박 안 하더냐? 제 물음에 딸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훌쩍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군요. 아빠, 오빠가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갤러리에서 큰 행사가 있대. VIP들 다 오는 경매 행사인데. 경매? 그게 뭔데? 그림 팔고 글씨 파는 거야. 근데 오빠가 아빠 꼭 오라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오지 말라고 악담을 퍼붓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 꼴 보기 싫다던 놈이? 아빠가 거기 와서 교양 좀 쌓는 신하시라도 안 하면 결혼 다시 생각하겠대. 우리 아버지가 무식한 농사꾼인 거 소문나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와서 갤러리 관장님한테 인사라도 제대로 하래. 안 그러면! 딸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아빠까지 이런 꼴 당하게 하고.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 평생 땅 파고 농사 지으며 정직하게 산 게 죄도 아닌데 수준이 안 맞으니 와서 눈도장이라도 찍고 굽신거리라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쩌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숨이 넘어갈 듯 우는 딸아이 울음소리를 듣는데 애비된 도리로 모른 척 할 수가 없더군요.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 그 녀석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내 딸 혼사길이 막힐 테니 꾹 참아야 했지요. 알았다. 뚝 그쳐라. 내 갈게. 가서 그 잘난 그림 구경도 좀 하고 사돈 될 사람들한테 인사도 깍듯하게 하마. 그러니 울지 마라. 네가 울면 아빠 억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막상 가려니 입고 갈 옷 한 벌이 마땅치 않더군요. 저는 안방 구석에 있는 낡은 자개장 문을 열었답니다. 문이 열리자 쾌쾌한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그 냄새 속에 제가 30년 전 딸아이 돌잔치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리고 2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낼 때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회색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지요. 유행은 다 지난 펑퍼짐한 바지에 어깨뽕이 잔뜩 들어간 상이었지만 그게 제가 가진 옷 중에선 제일 점잖은 옷이었답니다. 여보, 나 서울 간다. 사위 될 놈이 오라네. 가석이 안 죽고 잘하고 올게. 아내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주름진 손으로 양복을 꺼내 먼지를 탁탁 터는데 장롱 깊숙한 곳에서 검은 천에 쌓인 묵직한 가방 하나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잊고 살았던 옛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건 제가 젊은 시절 세상이 저를 석산이라 부르며 떠받들던 그때 제 분신처럼 들고 다니던 서예 가방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보니 말라 비틀어진 붓 몇 자루와 함께 손때 묻은 옥도장 하나가 굴러나오더군요. 한때는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도장인데 지난 30년 동안은 그저 방문서나 비료 영수증에 찍는 막도장으로 굴리고 살았었죠. 도장 끝이 여기저기 깨지고 인주가 떡져 있는 걸 보니 마치 제 신세 같아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너도 참 발작이고 하다. 옛날엔 장관님들이 줄을 서서 너 한번 찍어가려고 난리였는데 이젠 비료 포대에나 찍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저는 씁쓸한 마음에 그 도장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양복 안주머니에 툭 집어넣었답니다. 뭐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울이라는 낯선 곳,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틈에 가려니 옛날 내 찬란했던 시절의 흔적이라도 하나 품고 가면 덜 외로울까 싶어서였지요. 에이구, 지렁이 기어가는 글씨나 쓸 때 쓰던 이 돌덩이를 뭐하러 챙기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왠지 그 도장이 저를 지켜줄 부적이라도 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서울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한숨도 못 잤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내가 과연 거기 가서 망신이나 안 당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청년이 제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인지 자꾸 창문을 여는 통에 저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가야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강남 고속터미널. 택시를 타고 예비 사위 녀석이 일한다는 호텔 갤러리 앞에 내렸을 때 저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건물은 얼마나 높은지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고 입구는 유리로 되어 있어 번쩍번쩍 빛이 나더군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니 별천지가 따로 없더군요. 입구에서는 향기로운 꽃내음과
진한 원두커피 향이 나는데 제 몸에서는 왠지 키키한 흙냄새와 버스 기름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 자꾸만 옷깃을 여미게 되더군요. 남자들은 죄다 펭귄처럼 턱시도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매고 있고 여자들은 형형색색의 드레스에 보석을 휘감고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헐렁한 회색 양복에 흙 묻은 낡은 구두를 신은 저는 영락없는 미운 오리 새끼였답니다. 조심조심 발을 옮기는데 제 구두굽이 닳아서인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 소리가 아니라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더군요. 지나가는 웨이터가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잡상인이 들어왔다고 보고하는 거겠지요. 그때였습니다. 저만치서 예비사위 녀석이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오더군요. 반가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건 척 보면 알지요. 녀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팔을 낚아채듯 잡고는 사람 없는 구석, 화장실 쪽 복도로 질질 끌고 가더군요. 아니, 아버님, 오라고 했다고 진짜 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눈치라는 게 없으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오라며? 오라고 협박까지 해놓고 안 오면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뽑겠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자네가 오라고 하지 않았나? 내 딸이 울면서 전화했길래. 아니, 오시더라도 좀 씻고 오시던가요. 옷걸이, 이게 뭡니까? 이 양복은 어디 70년대 드라마 찍다 오셨어요? 냄새는 또 어떻고요? 녀석은 제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썼답니다. 그러더니 제 발을 가리키며 기겁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 구두에 흙 묻은 것 좀 보세요. 저 비싼 이태리 대리석 바닥 더러워지는 거 안 보이세요?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흙자국 남던데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욕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발을 오므리며 뒤로 숨겼답니다. 시골 정류장까지 비포장 도로를 걸어오느라 묻은 흙먼지였는데 털고 온다고 털었는데도 틈새에 박힌 흙이 녀석 눈에는 거슬렸나 봅니다. 녀석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직원들이 청소 도구를 두는 비상구 계단 쪽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키더군요. 저기, 저 구석에 처박혀 계세요. 사람들 눈에 띄지 마시고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VIP 손님들 비위 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물 달라고 직원 부르지도 마세요. 바쁘니까. 물 한 잔 주지 않고 녀석은 퉁 돌아서 가버렸답니다. 비상구 앞 쭈그려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웨이터들이 저를 노숙자 보듯 흘끔거리고 수군대더군요. 저 할아버지 누구야? 노숙자 아니야? 쉬, 김 큐레이터님 손님이라는데? 에이, 설마 몰골을 봐라. 목은 타는데 물 달라는 말도 못하겠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길을 잃을까봐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제 딸 지영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가 어찌나 예쁘던지. 그런데 그 예쁜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더군요. 아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안 들어오고? 딸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데 저는 애써 웃으며 거친 손으로 딸아이의 손등을 두드려 주었죠. 괜찮다. 여기가 시원하니 좋네. 아빠는 사람 많은데 딱 질색이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아빠는 여기서 구경 잘하고 있다. 오빠가 여기 있으라고 했어? 그치? 나쁜 자식. 딸아이가 울컥해서
녀석에게 따지러 가려는 걸 제가 황급히 말렸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쉬는 거다. 오늘 네가 제일 예쁘네. 우리 딸 웃어야지.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더군요. 내 딸이 저런 놈이랑 결혼해서 평생 무시당하고 살면 어쩌나. 내가 못나서 내 딸까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서 지영이가 다시 행사장으로 불려나가고 저는 혼자 남겨진 비상구 계단에서 낡은 양복 주머니 속 도장만 꽉 쥐고 있었답니다. 그 차가운 돌덩이의 감촉만이 이 낯선 서울 땅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친구였지요. 조금만 참자. 내 딸 결혼식까지만 참자. 그러고 나면 2번 다시 서울 땅 밟나봐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그렇게 비상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기다렸을까. 드디어 경매장 안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이 흐르더군요. 화려한 핀 조명 하나가 단상 위를 비추고 제 예비 사위 녀석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섰답니다. 녀석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거만한 표정으로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 한국 서예계의 전설, 30년 전 호련히 사라진 천재, 석산 선생님의 미공개 유작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천장이 들썩이는 것 같았지요. 녀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 위에 놓인 긴 족자의 덮개를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이 힘찬 분놀림을 보십시오.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작품은 석산 선생님이 절필하시기 직전 자신의 모든 예술혼을 불태워 쓴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시작가는 50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억이라니. 평생 고추 팔고 깨털어서 10원 한 장 아껴 쓰던 저는 그게 0이 몇 개인지도 모를 천문학적인 숫자였지요. 저런 종이 쪼가리 하나가 50억이라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족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픽하고 나오더군요. 그 글씨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글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쓴 글씨를 흉내낸 가짜였지요. 제가 젊은 시절 술에 취해 붓을 잡았다가 에잉, 먹이 너무 번졌네. 영 맘에 안 들어 하고 구겨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던져버렸던 습작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회개 기운이 영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 글씨를 흉내내려고 애는 썼는데 붓끝에 힘이 실리지 않아 획이 비실비실한 것이 딱 봐도 조잡한 위조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녀석은 저걸 두고 우주의 기운이니 숭고한 철학이니 침을 튀겨가며 떠들어대는데 듣다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헛기침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조용한 경매장에 제 웃음소리가 좀 크게 울렸나 봅니다. 푸! 하하! 거참,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발가락에 먹물 묻혀서 그려도 저것보단 낫겠어. 획이 다 죽어 빠졌구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와 버린 거죠. 혼잣말이라고 중얼거렸는데 마이크를 잡고 있던 녀석의 귀가 어찌나 밝은지 그걸 딱 듣고 말았지. 뭡니까? 단상 위에 있던 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지더군요. 마치 잘 익은 홍시처럼 말이죠. 녀석은 마이크를 꽉 움켜쥐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어둠 속 구석 비상구 쪽에 있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히 이 위대한 작품을 두고 발가락 운운하셨습니까? 어떤 무식한 인간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에 처박혀 있던 저에게 꽂히는데 순간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저도 평생 붓을 잡았던 사람으로서 엉터리 글씨를 명품이라고 우기는 꼴을 보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게다가 저 녀석이 저를 무시했던 걸 생각하니 이참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한마디 더 거들고 말았답니다. 아니, 내 눈엔 영락없는 낙서로 보이는데 어쩌나? 저기 저 산산자 획 좀 보게. 힘이 하나도 없어서 비실비실하니. 저건 산이 아니라 비 맞은 무너진 흙더미요. 먹물 농도도 못 맞춰서 번진 걸 가지고 용이 승천한다니 자네 눈에는 지렁이가 용으로 보이나? 제 적나라한 비평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네 뭐야? 근데 듣고 보니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사람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가자 예비사위 녀석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이기 시작했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상 위에 있던 예비사위 녀석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답니다.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지요. 녀석은 단상에서 쿵쿵거리며 뛰어내려오더니 핏대를 세우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경비원! 뭐합니까? 당장 이 무식한 노인네 끌어내! 내 결혼식장에도 못 오게 할 판에! 감히 내 사업장까지 와서 깽판을 쳐? 녀석의 눈에는 이미 장인어른이고 뭐고 보이지 않는 듯 했답니다. 그저 자신의 성공적인 경매를 망친 소똥 냄새나는 회방꾼으로만 보였겠지요. 제 딸 지영이가 울면서 녀석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우리 아빠야. 사람들 보잖아. 이러지 마.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녀석은 딸아이마저 거칠게 밀쳐버리더군요. 이거 놔. 너랑 네 아비가 짜고.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지. 수준 떨어진다고 했잖아. 당장 꺼져. 바닥에 넘어지는 딸아이를 보는데 제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내는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하다니. 곧이어 덩치 큰 보안요원 2명이 양쪽에서 제 팔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놈들아! 이거 놓게! 내 발로 나갈 테니 내 딸한테 손대지 말란 말이야! 제가 아무리 버둥거려봤자 늙은 농사꾼의 힘으로 저 젊은 장정들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질질 끌려가는 제 꼴이 참으로 비참했지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답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봐. 분위기 다 망쳤네. 저런 사람은 애초에 들이지를 말았어야지. 그 모멸감과 수모를 당하는데 눈물이 피 돌더군요. 내가 이러려고 서울까지 왔나? 자식 결혼시킨다고 이 꼴을 당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를 거칠게 잡아끄는 통에 제 낡은 양복 안주머니가 덜렁거리더니 그 안에 넣어두었던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네, 바로 제가 아까 집에서 무심코 챙겨온 그 옥도장이었죠. 내 도장! 도장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타고 대구르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주인을 찾아가려는 듯 요리조리 사람들의 발을 피해 굴러가더니 하필이면 맨 앞줄 정중앙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의 반짝이는 구두 코앞에 딱 멈춰서더군요. 그분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일 위이자
평생을 서예 수집에 바친 박 회장님이셨답니다. 박 회장님은 발밑에 굴러온 낡고 지저분한 도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더니 천천히 허리를 숙여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도장 밑면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회장님의 눈이 퉁방울만하게 커지더군요. 그분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고, 촌노의 물건이라 더럽다고 던져버리시면 어쩌나 싶어 조마조마했지요. 그런데 박 회장님이 갑자기 벼락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시더군요. 이건 세상에, 이건 천하에 단 하나뿐인 석산 선생님의 인장이 아니냐. 순식간에 경매장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답니다. 저를 짐짝처럼 끌고 나가려던 보안 요원들도 얼어붙었고 씩씩거리던 예비 사위 녀석의 입도 떡 벌어졌지요. 박 회장님은 도장을 두 손으로 보물처럼 받쳐들고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있는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마치 살아있는 신령님을 영접한 사람 같았답니다. 선생님 맞으십니까? 제가 이 도장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살아 계셨군요. 회장님은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해! 귀한 분 몸에 어디 손을 대는 거야! 회장님의 호통에 보안 요원들이 기겁하며 저에게서 떨어져 나갔지요. 차,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답니다. 소똥 냄새 난다고 쫓겨나던 촌로가 순식간에 귀하신 몸이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저 녀석, 예비 사위의 표정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갤러리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박 회장님이 제 앞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계셨지요. 주변에 있던 그 콧대 높은 사모님들과 턱시도 입은 신사들이 입을 딱 벌리고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박 아무개, 드디어 죽기 전에 선생님을 뵙습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그 울먹이는 목소리가 갤러리 안에 쩌렁쩌렁 울리자 저를 붙잡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마치 불덩이를 만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예비 사위 녀석.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버렸답니다.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비더군요. 자기가 쫓아내려고 했던 소똥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던 그 노인네가 대한민국 재계 1위 회장님이 무릎 꿇는 전설이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겠지요. 녀석은 더듬거리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고추 농사나 짓는 무식한 노인네입니다. 그 도장도 어디서 주웠거나 훔친 게 분명하다고요. 저런 촌노가 어떻게 전설의 석산입니까? 끝까지 저를 도둑 취급하는 그 녀석의 뻔뻔함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도둑이라니. 내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 없이 정직하게 땀 흘려 산 인생인데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박 회장님 손에 들린 제 도장을 담담하게 받아들었답니다. 그리고 녀석이 국보급 명작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족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모두의 시선이 제 발끝을 따라 움직였답니다. 낡은 구두가 또각거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예술을 안다고 했나? 보는 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정직해야지.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 파는 게 자네가 말한 품격인가?
제가 묻자 녀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와인잔을 집어들었답니다. 인주가 없으니 이거라도 써야겠다 싶었지요. 저는 옥도장에 붉은 와인을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걸어둔 족자 옆 빈 공간에 망설임 없이 쾅 하고 내려찍었지요. 종이가 찢어질 듯 힘차게 내리찍은 제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석산시샨. 붉은 와인이 종이에 스며들며 선명하고 힘있는 두 글자가 족자 위에 피어났습니다. 비록 먹물이 아닌 와인이었지만 그 필체와 기운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족자에 원래 찍혀있던 희미한 낙관이랑 방금 제가 찍은 도장의 모양이 천지 차이인 겁니다. 누가 봐도 제가 찍은 게 진짜고 족자에 있는 건 조잡하게 파낸 가짜라는 게 삼척동자도 알 만큼 한눈에 보였지요. 이럴 수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 회장님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감히 위작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기만해? 내 눈을 속이고 선생님을 모욕해? 자네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당하고 싶은가? 그 호통 소리에 예비 사위 녀석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바닥을 보니 녀석의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오줌을 지릴 만큼 겁을 집어먹은 게지요. 갤러리 관장이란 사람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어 저를 우러러보는데 참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딱 맞더군요.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답니다. 사람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고작 도장 하나 때문에, 과거의 명성 때문에 대접이 이리 달라지나 싶어서 말이죠.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놈의 세상인심이 참 야박하구나 싶어 긴 한숨이 나왔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갤러리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박 회장님은 제게 백지수표를 내밀며 부디 작품 하나만 써달라고 선생님의 글씨를 소장하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애원하셨지요. 선생님, 금액은 원하시는 대로 적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선생님 작품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발 부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나는 붓을 꺾은 사람이요. 내 글씨는 이미 30년 전에 죽었소. 제가 30년 전 왜 도망치듯 시골로 숨어들었는지 아십니까? 제 글씨가 권력자들의 더러운 뇌물로 쓰이고 사기꾼들의 돈놀이에 이용되는 게 역겨워서였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제 아내는 수술비가 없어 병원 문턱도 못 넘어보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맹세했었지요. 내 손에 흙을 묻힐지언정 다시는 저 더러운 먹물을 묻히지 않겠노라고. 예술이 밥 먹여주나 내 마누라 하나 못 살리는 거. 그런데 구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제 딸 지영이와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예비사위 녀석이었지요. 못난 놈,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바지는 젖어 있고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고개도 못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딸이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고른 놈인데 저렇게 기가 꺾여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못난 자식 걷어먹이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박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붓 한 자루만 주시게. 내 딸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붓을 들겠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먹과 붓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붓을 잡았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예전 같은 명필? 천만에요. 오랜 세월 홈이랑 난만 잡았던 거친 손이라 굳은 살이 박여 붓을 쥐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화선지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슨 천하의 명문장이나 용그림을 그릴까 기대하며 목을 빼고 쳐다봤지만 제가 쓴 글은 딱 2줄, 삐뚤빼뚤한 한글이었지요. 못난 놈도 내 식구다. 밥은 굶지 말고 살아라. 화려한 기교도 멋진 한자도 아니었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답니다. 그 투박한 글씨를 받아든 사위 녀석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녀석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제 발밑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오만하던 녀석이 제 흙투성이 구두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저는 녀석의 어깨를 툭툭 쳐주고는 미련 없이 붓을 놓았답니다. 됐다. 울지 마라. 사내 놈이 눈물은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국밥이나 한 그릇 사거라. 그렇게 저는 딸과 사위의 부축을 받으며 그 화려한 갤러리를 빠져나왔답니다. 뒤에서 박 회장님이 그 삐뚤빼뚤한 글씨라도 좋으니 제발 팔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이제 저는 다시 석산이 아닌 농사꾼 김만석으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고추밭에 지지대를 세워야 하거든요. 비록 100억짜리 글씨는 아닐지 몰라도 땀 흘려 키운 고추가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게는 더 귀한 보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사위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장인어른의 이야기. 우리 구독자님들도 누군가의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동무 김은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